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담의 종류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럼 면담의 종류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면담을 여러분들 혹시 뭐 면담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게 뭐 꼭 그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만의 면담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일상에서도 그 면담을 하실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직장에서도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직장 동료분들과 면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연 면담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면담을 할 때 또는 아이들과 또는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그 환경으로 면담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이런 사진을 좀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많이 하시죠. 이렇게 대표님이 딱 그 정중앙에 자리에 앉으시고 뭐 다른 주변 분들 이렇게 모이셔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면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건 이제 뭐 그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하게 되는 경우인데 뭐 이제 통역사들을 옆에 두시고 당사자들이 핵심인 분들이 중간에서 마주보고 앉으셔서 대화를 하는 방식도 면담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여기도 이제 그 국가 간에 하는 건데 이런 방식 또는 요것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보통의 어떤 개별 상담이나 아니면 전문가들과 또 필요한 어떤 그 모셔서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들을 한번 이렇게 그 되새겨 보실까요? 그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앉으라고 하시죠, 보통?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가 온다라고 할 때 문소리가 똑똑 두드려,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오실 텐데요. 보통 그때 어떻게 하시죠? 방금 여기 사진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문이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신다 그럴 때 보통 이렇게 그 마주보고 앉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앉거나 여러 가지 앉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회복지사고 클라이언트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또는 우리 아이가 엄마 저랑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하고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실제 그동안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거하고 내가 일상에서 나의 아이들 또는 내 직장 동료들 아니면 뭐 현장에 계신 분이면 클라이언트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말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대학 과정에서 면담을 할 때는 또는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효과적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들, 배웠던 부분들을 실제 실천하고 계신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마지막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마주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필요한 경우에 또는 또 이 옆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 컨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몸짓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잘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의 모습들은 어떤지 면담을 할 때 또는 의사소통을 할 때 또는 대화를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수업에 계속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면담의 조건입니다. 면담을 하려면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는지. 첫 번째가 물리적 환경인 면담의 장소입니다. 면담하실 때 장소는 되게 이제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비밀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락하고 조용하고 전화나 또는 뭐 다른 어떤 일상의 소음으로부터 면접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쉽고 또 사회복지사가 면담 시간 동안만큼은 온전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마지막 사진에 마주보고 하거나 또는 필요하면 클라이언트가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바로 아이 컨택 하면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는 많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 오시거나 소개받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서 이혼을 앞두시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리 상담사라고 해도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바로 드러내거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상대방이 있으시고 저는 그 옆으로 서서 90도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옆으로 앉아서 바로 옆에 이렇게 같이 옆자리로 의자를 옮겨서 옆자리 옮겨서 기록하면서 메모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담 장소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좀 선택을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담의 조건에서 첫 번째 물리적인 환경 면담 장소고요. 두 번째가 면담의 시간입니다. 첫 교시에 1교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담을 할 때 드린 면담 시간들을 좀 잘 하는 것이 제한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건데요. 면담은 일단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사전에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긴 시간을 대화를 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들, 스스로도 생각할 시간들을 좀 주고 우리가 제한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면담이 목적에 맞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면담 시간이 좀 더 제한된다라고 그러면 좀 더 집중하고 진행에도 좀 많은 도움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면담자의 태도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대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지금 시간처럼 면담에 대한 어떤 조건들 또 클라이언트의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몸짓에서 느껴지는 어떤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관찰을 통해서 또는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환경들에 대한 또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말들을 하고 싶은지 지금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알 수 있도록 일정한 전문적인 지식 체계들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면담 기술을 좀 공부를 좀 몇 가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져서 하니까 할 거고요. 면담에 대한 기술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전문 학사 과정에서도 계속 많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어떤 그 면담 기술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서 또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또 면담을 이어가는 과정들에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좀 더 깊이 있게도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경청입니다. 액티브 리스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왜 액티브란 말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곰곰이 영어에서 표현에서도 들어가냐 보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그다음에 정성 들여서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형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만 잘해도 실제로는 문제의 어느 정도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온 클라이언트 선생님들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제가 경험해본 많은 문제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포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실제 자신의 욕구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꺼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하시면 이분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어떤 자세만 보여준다라고 해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점점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다양한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기본적인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시죠. 뭐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 네. 그 다음에 눈이 둘인 이유,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잘하고 상대방을 좀 잘 봐줄 수 있으면 예,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요. 바로 그만큼 이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어떤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경청을 함으로써 마음을 열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자신의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후련하게 돼서 스스로의 감정이 정화되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도 됩니다. 즉 이렇게 간단한 기술 하나만으로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안정을 찾게 되고요. 또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점들, 특히나 이제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들을 알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뭐 학령기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저거 어떡할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그 답을 알죠. 근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나의 문제를 정리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경청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들어주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하는, 대화하는 과정,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준거 틀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클라이언트의 생각 또는 가치나 도덕에 대한 기준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서 또는 클라이언트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들을 차단해주고 또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고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줌으로써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경청이다. 경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듣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죠. 저희가 의사 표현의 방법이 뭐 이렇게 언어적인 의사 표현도 있고요.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그 사람의 태도 또 같이 굉장히 주의 있게 바라보게 되시죠. 그래서 경청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클라이언트에게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경청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즉 말할 때 같이 좀 기울여 준다거나 눈을 같이 마주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렇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라고 하시는 거죠. 라고 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경청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서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청 태도를, 즉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아이 컨택, 눈의 접촉, 또 상체를 좀 앞으로 기울이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이면서도 주의 깊은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즉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청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관찰입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 방법을 좀 잘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 동안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행동,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이나 또 손동작, 또 눈맞춤이라든가 억양이나 또 얼굴 붉힘이나 발과 다리의 움직임 등 실제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는 것을 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찰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클라이언트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다른 외적인 부분들을 저희는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귀 기울여서 클라이언트가 하고자 하는 말, 또 현재의 심리 상태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내용과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진실된 정보를 갖춰주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감정, 그리고 또 그 표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또 전문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그 전문 학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내면의 상황이 어떤지, 즉 마음을 탐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적정한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또 하고자 하는 말들을 좀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정보는 대개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기가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 개방형 질문, 그다음에 폐쇄형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한테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숙제했어? 이건 어떤 질문일까요? 개방형 질문일까요? 폐쇄형 질문일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폐쇄형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방형 질문은 다양한 스스로 본인이 생각해서 다양한 질문을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개방형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yes인지 no인지 그 두 가지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대개의 경우 개방형 질문을 전체 질문에서 한 8, 90% 이상 사용하시죠.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 외에는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좀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지각 영역을 넓혀주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광범위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전문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제한하고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갔다 와서 숙제했어? 아들? 하면 네 또는 깜빡했어요. 지금 할게요. 이런 단순한 두 가지 정도 대답을 밖에 없죠. 아니면 오늘 학교 숙제 없어요. 학교 숙제 나온 거 없어요.
뭐 이 정도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른 어떤 대답을 또는 학교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도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정보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 기술에서는 면담상에서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방형 질문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폐쇄형 질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 대답의 폭을 제한시키면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가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없어서 대화의 초점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초기 현장에서는 초기 면접을 할 때 다양한 그 인적 정보를 기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가족 관계라든가 결혼 유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실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흡연을 하시는지 음주를 하시는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은 폐쇄형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는 문제점들을 사정해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에 있어서는 폐쇄형 질문도 필요한 경우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형 질문은 화제를 규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몇 마디의 말이나 단순한 대답 또는 제한된 반응을 나타나게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담에서 피해야 되는 질문들 한번 볼까요? 폭탄형 질문이죠. 그 다음에 유도형 질문 또는 왜라는 질문들. 대답 과정에서 왜라고 하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대화 과정에서. 또 간접 질문인 경우도 있죠. 넌지시 물어보는 것. 직접적 또는 개방적이거나 또는 폐쇄적 질문보다는 좀 덜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질문에 답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적당한 관계를 두어서 전문가로서 필요한 어떤 관계 맺기에도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좀 잘 유지해가는 경우들도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요약하고 해석하기 기술입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건 면담 동안에 줄곧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개별화하고 특별하게 다루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감정보다는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욕구를 다양하게 막 중언부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대화가 너무 넓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초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 또 왜 우리 기관에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요약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해서 저희 기관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저희한테 상담을 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시는 거죠. 또는 저희는 이제 상담소에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나 그런 피해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리해야 된다거나 또는 아니면 그 정도가 심해서 경찰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또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셨고 현재 그럼 경찰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오신 거군요 라고 이렇게 딱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현재 그분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그분의 욕구들을 정확히 초점을 잃지 않고 초점을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어떤 대화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요약이란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약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하시는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클라이언트에 확신을 줄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내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클라이언트의 말이나 또 반응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바로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해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 가능한 새로운 문제로 보게 해줍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제3자의 시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자주 만나게 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소한 이제 작은 폭력이나 어떤 위협적인 행위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폭력적인 행위다라는 걸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의 행위가 폭력이고 또 타인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석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명료화와 직면하기입니다. 명료화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처지 또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명료화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하는 것. 예, 이게 명료화고요.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또는 표현한 가치와 실제 사이의 모순들을 클라이언트 자신이 인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대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또는 그 가해자분들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모르시고 하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늘상 그런 것들을 익숙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어떤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는 직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료화 또는 직면하기는 신중하게 대화의 면담의 기술 중에서 좀 더 신중하게 치료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면담의 초기에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후에 치료 과정에서 현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바로 이런 명료화 또는 직면하기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면담 기술에서 정보 또는 제안, 조언하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영하기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반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협 요소가 있거나 불안한 경우들이 많은 부분들이 타인의 어떤 모습들은 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습들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 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 하는 불법적인 행위다 하는 것들을 모르시고 또 자신이 어떤 이런 자신의 잘못들을 스스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반영에 대한 반영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면담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둘러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